다음에 이제 서한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서한도는 청정도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청정도. 온도나 습도는 일정하게 정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름에, 겨울에. 이건 이제 표준값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가 표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게 권장값이 있는데, 서한도도 마찬가지예요. 청정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제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이렇게 있고요. 온도, 습도 두 부분을 묶어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여름은 냉방이죠? 네. 여름이 난방 아니겠죠? 네. 겨울에는 그리고 청정도. 청정도는 이제 어차피 유해가스. 직접적으로 실내에서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유해가스. 두 번째로는 CO2 농도. CO2 탄산가스는 유해가스로 구별은 안 돼 있어요. 탄산가스 자체가. 보통 이제 유해가스 그러면은 폭넓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폭넓게.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독성가스. 이렇게 고압가스 자격증에서는, 가스 기능자 자격증에서는 독성가스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독성가스로 구분을 할 때는 농도 얼마 이상이 되면은 아무튼 위험해요. 그것도 이제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8시간 동안 그 농도로 작업을 시켰더니 해롱해롱. 그런 농도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허약하고, 어떤 사람은 체중도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이렇게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죽어봐야 알겠냐. 예, 그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법적으로 허용치를 이렇게 수정을 찾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정확한 수치를 맞추려면 국민이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쥐를 갖다가 1시간 동안 그 가스를 쏘여서 어느 농도로 쏘였더니 1시간 동안 쏘이고 나서 14일간 2주간 관찰을 했더니 그 중에 50%가 죽었더라. 그러면 쥐가 죽었으니까 사람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농도를 정하는 방식을 지금은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용 농도가 5000ppm. 그러니까 쥐에게 5000ppm 1시간 동안 쏘였더니 흡입을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50%가 죽었습니다. 이제 또 이것 가지고 보면 쥐가 집질을 했냐, 들쥐 가지고 했냐,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험용 힌지 있죠. 네. 그리고 실험용 힌지는 원래 이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생후 며칠 얼마 돼가지고 몇 그램과 몇 그램 사이 이런 게 다 저희가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근육 봐갖고 이렇게 막 살얼른 이런 쥐만 뽑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쥐 아닙니다. 알겠죠? 네. 생후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있는 몇 그램에서 몇 그램 사이에 되는 평균적인 쥐를 가져간다. 그렇게 정해서 유해가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CO2 탄산가스는 그렇게 해봤더니 인체에 이렇게 막 죽는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실내의 공간에 탄산가스가 너무 높으면 질식해요. 잠이 오고, 그 다음에 너무나 더 높은 것에 산소 부족으로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하고 질식하고 조금 달라요. 독성은 직접 사람의 어떤 신경이나 세포나 이런 데 침투를 해서 직접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걸 말해요. 네. 그걸 하고, 산소가 좀 부족해서 호흡이 좀 곤란하고 머리가 몽롱해지고, 산소 부족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이제 질식이라고 좀 다르고. 세 번째로는 먼지예요. 네, 먼지. 요즘 뭐 미세먼지 많이 문제되잖아요. 네. 자, 그럼 먼지에 대한 농도 규정도 있어요. 공기 최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서 1立方미터당 먼지가 밀리그램으로 몇 밀리그램 이상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이하로 먼지가 적어야 된다. 이제 정확히는 이제 10mg 정도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런 것을 말해요. 청정도로서 유지를 해야 돼요.
예, 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서한도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류 속도도 조절한다고 했죠? 네. 기류 분포도 또는 기류 속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류 속도는 되도록이면 권장치가 뭐냐? 정지 공기예요. 기류 속도는 실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공기가 멈춰 있는. 막 이렇게 피부로 막 공기가 막 스치고 냉풍이 계속 피부를 때려요. 그러면은 땡기고 시원할 줄 몰라도 처음에는 시원한데 계속 하고 있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옆 선풍기 바람이 정면으로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안구 건조. 네. 눈이 뻑뻑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쾌적함으로 거리가 멀어요. 피부가 잠시 바람에 스치니까 좀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어때요? 그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은 쾌적함으로 거리가 멀겠죠. 네. 그래서 정지 공기를 우선적으로 할 때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5도 차이가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은 온도 차이에서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온도 쇼크라고 해요. 그것보다 날씨가 막 밖에 30도, 33도 더워요. 후덥지근해 죽겠어. 좀 시원한 데 없을까? 은행문을 확 열어들어가서 오! 북극! 띠용!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어때요? 예, 혈류량 감소로 인해서 뿅! 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게 온도 쇼크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게 드물죠.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온도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다. 혈관이 축소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온풍일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온풍일 때. 냉풍일 때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냉풍이 피부로 스치는 그 기류 속도와 온풍이 피부로 스치는 게 기준이 다르다. 정지 공기라고 하면 진짜 완전히 정지인 걸 말하냐? 아니고 살짝 이런 것은 정지인 걸로 쳐주자. 어떻게 완전히 100% 멈춰 있을 수가 있느냐? 왜? 어차피 공기는 실내에 있더라도 상층에 있는 공기는 점점 식고 냉각되고요. 그럼 어때요? 밑으로 가라앉고 밑에 다시 지구의 복사열로 인해서 다시 조금씩이라도 데펴진 것은 어때요? 다시 위로 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폐된 것도 사실은 속에서 보면 어때요? 약간씩 대류를 일으켜요. 이게 약간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온도차가 생기면서 위에하고 밑에하고. 그리고 바깥에 노출된 실외의 공기도 평균적으로 지상 지표면으로부터 100m 상승할 때마다 공기가 0.5도씩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1000m 상공이다 그러면 5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5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햇빛이 쪼여가지고 막 가열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땅바닥에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큐밥 튀듯이 부피가 늘어나요. 기체는 뜨거워지면 부피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떠올라요. 평균적으로 떠올라서 상승 기류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떠오르는 공기 중에는 다 지구상에 있는 공기는 뭐가 있다? 습기가 있다. 수증기 성분이.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떠오르면서 올라가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지는 거예요. 네. 공기가. 그러면 그 중에 있는 수증기도 같이 온도가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어느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뭐냐면 수증기끼리 엉겨붙어서 이슬이 생겨요. 여러분 가을철에 보면은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기온이 확 떨어지면은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냉각이 심하게 돼가지고 이슬이 맺히죠. 풀잎이 이슬 맺히죠? 네. 그런 것처럼 하늘에가 이슬이 맺혀요. 촘촘하게. 작은 물방울. 그게 구름이죠. 그게 바람이 불고 서로 엉키고 부딪히고 오면 점점 덩어리가 붙어서 어때요? 커지겠죠. 커지면 어때요? 작은 물방울이 바람에 따라 떠다니는 정도의 무게감을 못 이기고 더 커지면은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그게 뭐예요? 이제 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사실 뭐예요? 작은 이슬방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이슬방울. 아주 크기는 작지만 이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수증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체는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 떠있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기체 상태는 안 보여요. 하늘에 구름은 기체예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기체가 아니죠. 기체와 액적, 물방울 해야 돼요? 방울 사이에요.
기체라는 것은 분자 알갱이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 말해요. 수증기 분자가 어때요?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게 막 뭉쳐있어. 덩어리가 퍼지겠죠? 네. 예? 네. 퍼지잖아요. 예, 그 상태다. 그러면 그런 구름이 작은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작은 물방울. 작은 물방울. 네. 작은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쉬운데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 얼음이 떠 있기가 쉬워요? 물이 떠 있기가 쉬워요? 얼음이 떠 있기가 쉽다고 그랬죠? 네. 이게 웬 쇼킹한 소리? 하늘에 작은 물방울이 떠 있다면 그 물방울이 얼어붙으면은 얼음이 되면요 부피가 더 늘어나요. 네. 시밥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하늘에 옥수수 알갱이가 떠 있기가 쉬우다. 만약 옥수수 알갱이가 떠 있을 수가 있다면 옥수수를 팝콘으로 튀긴 것은 더 떠 있기가 쉽다. 부피가 더 커져서 더 어때요? 푸석푸석 가벼워지잖아요. 네. 얼음이 되면 더 떠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떠 있는 얼음은 어때요? 하늘의 구름이 겨울에 떠 있는 것은 얼음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작은 얼음 알갱이. 그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옮겨붙으면 어때요? 덩어리가 커지면은 어때요? 이게 예쁘게 퍼지면 눈이 되고요. 급격하게 달라붙으면은 우박이 되는 거예요. 우박. 옮겨붙으면은. 네. 자, 정지공기. 이것도 냉방일 때와 난방일 때. 그러니까 냉풍일 때, 냉방일 때, 난방일 때. 온도 습도도 한꺼번에 묶어서 여름철 냉방일 때와 겨울철 난방일 때야. 여름철 냉방은 여러분 시원하고 나는 18도가 좋더라, 나는 19도가 좋더라.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권장 표준치로 되어 있죠. 실내 온도 몇 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17도? 20은 맞아요. 21도요? 벌굼네요. 바테리어 됩니다. 26. 누가 맞췄어요? 26. 네. 26도로 되어 있고요. 공공장소, 공공건물 26도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기면은 사실 위법한 거죠. 26도만 되어도 시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26도를 막 날씨가 오늘 26도인데 넘어가는데 덥다라고 하는 경우는 습도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26도로 막 덥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습도죠. 습도가 50%. 상대 습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름철의 습도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막 거의 막 90%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막 80 몇 프로, 90 몇 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가 엄청 더운 거예요. 기온만 단순히 높은 게 아니고 사막 지방에서 이따 때압볕 때 이렇게 이 햇빛이 비칠 때는 밖에 기온이 뭐 아랍 지방이 낮 기온이 뭐 40도, 45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표현이 덥다라는 표현보다는 따갑다. 햇빛이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따갑다. 그래서 그늘로 들어가면 어때? 좀 선선하다, 시원하다. 왜냐? 공기가 습기가 없는 거예요. 건조한 바람이. 근데 오히려 한국에 오면 어때요? 엄청 덥다. 이 그늘에 들어와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수영장 물이 지나가는 것 같아. 습기가 높아서. 얼마 전에 온도를 별로 안 올라갔었는데 25도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비 이렇게 좀 내리라 말라 할 때 엄청 더웠잖아요. 네. 기온은 25도, 6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습도가 80 몇 %야 90% 가까이 막 되니까 피부에 막 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느끼는 온도를 체감 온도라고 하는데 이 공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체감 온도를 다뤄야 돼요. 여기서 결론은 다 이거 조정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쾌감이잖아요. 쾌적이잖아요. 네. 이 쾌적을 느끼는 것은 누가 쾌적하면 느끼냐? 1번 머리카락이 느낀다. 2번 말하고 있는 제 이빨이 느낀다. 3번 눈동자의 각막이 느낀다. 4번 피부가 느낀다. 각막이 느껴요? 그 양서류라니까 각막이 느낀다. 카멜레온이나 이거 눈 떴다가 도마뱀 종류나 이런 거. 그거 아니고 사람은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이 온도를 체감하는데 문제는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계와 이 피부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는 또 희한한 게 이 기온 발표한 것하고요. 습도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선선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눅눅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람이 부는 날, 안 부는 날. 차이가 있죠. 바람이 부는 날. 야외 나가면은 바람이 막 불어버리면은 시원하게 느끼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면 어때 더 춥게 느껴요. 피부에서 얘를 빨리빨리 배설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낮에 아무리 기온이 높아봤자 사람 체온보다는 낮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피부에서 어때요? 열을 빼앗아 가죠. 공기 온도가 피부 온도보다 사람 체온보다 낮으니까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니까 피부의 열이 빠져나가니까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온도 습도 막연히 여름에는 30도, 32도 되는데 사실 30도, 32도를 피부로 이렇게 느끼냐? 오늘 기온이 몇 도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몇 도예요? 느껴져요? 얼른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국방부로 가가지고 제가 특수한 능력이 있어요. 투입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온도가 느껴져요. 이 몇 도 아는 사람이면은 얼른 병원 가셔야 돼요.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과 가면 안 되고요. 다른 데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네? 피부과 가면 안 돼요? 네. 의사가 좀 그래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고 가서 사무실 나가서 조용히 전화를 합니다. 닥터님 우리 환자 하나 왔는데 좀 이상해 와봐야 될 것 같아. 시간 나? 알고 보니까 신경정리신경과 의사예요. 친구예요. 오랜만이야 해놓고 여기 연구대사를 한 사람 있어. 피부가 카멜레온이래. 온도를 느낀대.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쵸? 특이한 케이스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은 피부로 체감 온도가 기상청에서 말하는 이거랑은 전혀 다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뭐 좀 이따 식사시간 되시면 여러분 어때요? 밥뚜껑 들을 때도 혹시나 백반집 가서 드시면 뚜껑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뜨거워 찌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네. 기초공학할 때 온도할 때 있잖아요. 피부 감각으로 온도를 느끼는 건데 벌써 손바닥도 다르게 느끼는데 모든 피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이건 중구난방 아닙니까?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으로 체크리스트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고 느껴보고 그것을 평균값으로 이렇게 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몇 도냐면은 22도 50도 어떤 때는 20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20도에 50도 22도에 50도 뭐 이제 내복을 하나 입으시면은 뭐 몇 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전략에서 얇은 옷 하나 입으면 뭐 내복을 입으면은 실내 온도를 몇 도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2도를 잡아가는 것도 있고 20도를 잡아가는 것도 있다.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사무실 같은 데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사무실 기준으로 합니다. 20 사무실용 빌딩 같은 데. 집에서는 어때요? 옷을 다 껴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적당히만 입고 있고 벗고 있다고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좀 오해를 사죠. 네?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주택에서는 대부분 얇게 이렇게 입고 지금 외수도 다 벗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잠옷바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온이 높고 주택 같은 경우 알겠죠? 근데 사무실용 같으면 뭐야? 이제 출근하면은 진짜 겉에 막 오버 코트는 벗지 속에 양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입잖아요. 입은 상태잖아요. 네. 겉옷이 하나라도 더 걸쳐진 상태. 온도가 좀 어때요? 좀 낮아져도 난방이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여러분이 사무실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 공부를 하시되 나중에 혹시 집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갈 때 20도로만 난방해도 충분하대. 근데 맨날 겨울 내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집에서 얇게 입고 있으니까 알았죠? 네.
편하게 겨울철에 집에서 보면 반팔 입고 그러잖아요. 방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올려서. 그나마 집 안에서 저 긴팔에 좀 제대로 받쳐 입은 옷이라면 20도 밑으로 떨쳐도 상관없어요. 어? 상관이 없어. 18도까지 낮춰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복 입고 다 입을 거 다 입고 이렇게 있어. 방한복 입고 자고. 어? 14도까지 낮춰서 거의 보일러 안 떼도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공기 상태에서 뭐 분자량하고 이렇게 했죠. 성분하고 압력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공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제 또 많아요. 아침에 분자량 1번 공기 했을 때 1번 뭐였어요? 성분 했었죠? 네. 두 번째 상태값 했었죠? 네. 상태값에서 뭐였어요? 압력이었어요. 두 번째 뭐요? 분자량 했어요. 세 번째 온도가 있어요. 공기는 온도 나타내는 거죠. 온도를 표시할 때 온도에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온도가 뭐가 있냐면 온도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첫째 근본도. 이미 배워서 알 거예요. 습온도. 응축기 할 때도 나왔죠? 네. 응축기 할 때 증발식 응축기 또는 순행식 응축기에서 결국 옥상에서 냉각탑이 있을 때는 냉각탑 성능이 무엇에 따라 좌우가 돼요? 습온도. 습온도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쿨링 어프로치 이런 것 좀 용어 배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복사온도 있고요. 용어가 복사온. 네 번째 또 있어요. 노점 온도라고 해서 노점 온도. 노점 온도. 이게 이제 이슬점 온도. 이슬이 맺히는 온도. 이슬점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장치 노점 온도라는 게 있어요. 장치 노점 온도는 이제 장치의 표면 온도예요. 이슬점 온도보다 낮은. 장치가 너무나 표면이 차니까 그 어떤 장치 표면에 공기가 접촉하고 있으면 그 표면에가 이슬이 맺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차를 해놓으면 가을에 보면 자동차 본네트 이슬 맺히잖아요. 차가 빨리 냉각이 되어서 금속이 냉각이 되어서 공기보다 더 빨리 냉각 속도가 빨라서 더 차가우니까 공기가 접촉하고 있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 성분이 어때요? 본네트 이슬로 맺힌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기조화 같은 경우는 공기 조화기 자체가 어떤 커다란 통로예요. 이 통로에 공기를 어떻게 송풍기로 빨아들여서 집어 통과하면은 제일 앞에 필터가 있고요. 에어 필터. 그리고 나면은 공기를 씻어주는 게 있어요. 에어 와셔라고 해서 세정기. 온도도 맞춰주기도 하지만 습도도 이렇게 약간 맞춰주고 이제 먼지 같은 거 조금 덜 걸러지고 있으면 어때요? 뿌려주면은 비가 내리는 하늘이 깨끗해지듯이 공기를 씻어준다 해서 공기 세정기. 그리고 나면은 등장하는 게 공기를 가열해주는 가열 코일, 식혀주는 냉각 코일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열 코일을 지날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냉각 코일을 지날 때는 차디찬 냉수가 흐르는 미세한 관들 코일 사이로 공기가 통과해요. 그러면 너무나 찬 것이 흐르니까 스쳐 지나갈 때 공기가 그 관 표면에 뭐가 다 맺혀요? 이슬이 맺혀. 실내에 있는 에어컨도 똑같아요. 에어컨에 증발관이 있죠? 증발기 관이 차잖아요. 속에 프레온 냉기가 흘러가고 있죠. 네. 근데 그 계속 실내 공기가 순환하고 있죠. 스쳐 지나가면서 증발기 관에 공기가 딱 부딪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수증기 성분이 찬 표면에 증발기 표면에 딱 엉겨갖고 이슬이 딱 맺혀서 에어컨 밑에는 항상 물이 보이죠. 그래서 에어컨에서 배수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에어컨을 작동하면은 에어컨이 오줌 싸가지고 나오는 물이나 그게 아니고 실내에 있는 공기 중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이슬로 연결되어서 맺혀서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대로 놔두면 실내 방바닥으로 물이 넘치니까 옆에 잘 밑바닥에 구멍 뚫어서 호스 연결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 물을. 그래서 배수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몇 번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에어컨을 틀면은 열어서 환기를 해야 돼요. 바깥에 습기가 그대로 있는 신선한 공기를 다시 데려가야 돼요. 물론 이 안에서 계속 걸면은 온도 잡아주고 먼지도 필터가 있으니까 걸러주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수증기, 습기가 빠져나가니까 온도는 항상 그 온도 유지가 되는데 습기는 계속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어때요? 한마디로
건조율. 이게 에어컨을 많이 쏘면은 건조해지면 피부가 일단 마르고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 호흡기. 호흡기 코 속에 점막이 말라붙어요. 시원한데 추운 건 아닌데 코 점막이 건조해져요.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냐? 겨울에 감기 들기 쉬운 게 뭐냐? 코 속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건조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증상하고 조금 비슷비슷한 거죠. 그게 냉방병이에요. 냉방병을 치료하려면은 따뜻한 물로 온수로 바로 집에 가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적셔서 샤워하고요. 수증기 가득한 곳에서 따뜻한 데서 한번 물 담갔다 나오고 땀 빼면은 점막에서도 점액이 유지가 돼요. 그럼 나서 버려요. 냉방병을 알겠죠? 네. 괜히 감기 안 먹고 낫는 게 아니에요. 몸의 체온을 높여서 땀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샤워기로. 그러면 낫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 냉방병 걸렸는데 비실비실하니까. 왜냐? 지금 앞으로 에어컨을 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어쩌라고요? 따뜻한 물로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몸이 컨디션이 돌아서 코도 점막도 마른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어때요? 시원한 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치 노점 온도라는 게 있고, 노점 온도 있고, 거운 온도, 습도 온도, 복사 온도 이런 것 등등의 용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습도가 있어요. 어떤 상태값에서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 습도라는 게 있는데 습도에는 상대 습도가 있고요, 절대 습도가 있고, 비교 습도가 있어요. 비교 습도를 이제 포화도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상대 습도가 어떤 개념인가, 절대 습도가 어떤 개념인가. 전에 한번 설탕물을 예로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까운 것이다. 상대 습도를 가깝게 체감합니다. 상대 습도를. 눅눅하구만. 보슬보슬하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상대 습도고요. 절대 습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공기 1kg당 건조한 공기 요만큼의 잠깐만 수증기가 3.2459g 섞여 있구만. 이렇게 하면 빨리 정신 차려야겠다. 필수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량 중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느냐, 몇 킬로그램 들어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램으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것이 절대 습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사람 느낄 수도 없는데 이것을 꼭 공부를 하느냐. 공조기 기계를 가동할 때 자동제어 할 때요, 가습기를 트는데요, 가습기한테 명령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봐봐. 좀 너무 건조잖아. 좀 해봐봐. 쾌적하게. 너무 빡빡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가습기가 멘붕? 그러죠? 못 알아본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물 몇 리터, 몇 그램을 증발시키세요. 바로 명령으로 때리면 어때요? 가습기 가동해서 그만큼 물을 몇 리터를 딱 증발한다고. 기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계산하는 건 순전히 기계에다가 자동제할 때, 공조를 자동제할 때 명령을 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공조 자격증이니까 공조 기술자이니까 현장에 가면은 제어 판에다 두고 뭐 해야 돼요? 세팅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혹시나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아야지만 조절할 거 아닙니까? 또 뭐라는? 개발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알아서 해봤죠. 우리는 갖다 놓기만 하면 되죠. 어린이 윗사람들이 알아서 했으려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그러죠. 자격증 뭐하러 따? 딴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안 되고요. 습도라는 개념이고, 온도,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엔탈피. 공기가 지니고 있는 열량이 얼마입니까? 왜?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공기를 식히고,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할 때, 저것을 알아야 돼요. 그쵸? 개념. 그리고 저거 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기 상태를 일단 자세히 공부를 해보고 나서 장치가 들어요. 저걸 조절하기 위한 장치.
공기 상태 보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걸 조절하기 위한 뭐가 들어가요? 장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 방식이 나와요. 공기를 조절해서 실내로 어때요? 공급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례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공조 공학이라고 해요.